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한창 꽃다울 나이에 20대 때 사랑 하나 바라보고 남편과 결혼을 했었어요. 이혼이라는 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연애 때 보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변해버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점점 제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항상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항상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서로 부부가 됐으면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상처되는 말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이었던 제 학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없는 형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의사가 되고 싶어 항상 열심히 했었는데 결혼 이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갔어요. 남편은 저를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고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걸고 넘어졌죠. 저는 이런 생활들이 너무 답답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남편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무엇인지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는 있었지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에 결국 눈물까지 쏟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합격하는데 너 혼자만 전문의 시험 떨어졌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를 하겠다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학교에서 놀고 먹기만 했지? 남들과 똑같은 시간 써가면서 학교 생활했을 텐데 도대체 왜 너만 떨어진 이유가 뭐야?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내가 시험을 망치게 했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거 아니야?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남 탓을 하지. 실력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요한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너는 처음부터 머리에 든 게 없었으니 시험에서 떨어진 거겠지. 1년 뒤에나 다시 시험 볼 수 있다며? 그때까지 어울리지도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매달리고 있게? 그냥 내가 아는 사업 도와주는 게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 머리로 그만 때려치우지 그래. 장인 장모님도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소. 당신은 의사 만들어서 인생 좀 바꿔보겠다고 지금까지 모든 걸 투자했을 텐데 시험에 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걸?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의사 때려치우고 내가 하는 사업 옆에서 도우면서 아이나 가질 생각해. 우리 집안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의사가 돼야겠어? 엄마도 당신 시험 떨어졌다는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냥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 하더라.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건 의사보다 손주 보는 걸 더 급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가정에나 충실해. 남편은 이미 한 번 떨어진 시험, 다음에도 또 떨어질 게 뻔하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 또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의사시험에 떨어진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부모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다시 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자신감이 떨어진 만큼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 많았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기회는 또 있을 거라며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 힘들게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데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좌절하기보단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시험을 또 봐야 할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신문을 돌돌 말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신문지로 내려친 뒤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날에 했던 말 벌써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한기로 흘려버린 거야?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전문의가 개나 소나 되는 줄 알아? 시험에서 떨어진 것부터가 너는 이미 자격이 없다는 건데 계속 헛발질만 하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아이 가질 계획하고 내 사업 도와주면 되는 거야. 여자가 집안일만 잘해도 집안이 화목해지고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괜히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려? 대학 나온 여자들이 왜 취업 안 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는지 알아? 그만큼 여자가 사회생활 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평등하지가 않아서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밖에 내던져지면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사업 도와주는 게 싫으면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 쓰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랑 잘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우리 엄마가 오늘 산부인과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했으니까 이따가 당신한테 연락하면 그때 약속 잡아. 당신한테 나는 그냥 아이 낳고 집안일이나 하는 주부로 살면 만족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나 또한 꿈이 있어. 어제 너무 충격받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나 그동안 당신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시험 준비에 온 정신을 쏟을 수 없었고 당신이 나한테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자신감 또한 낮아졌었다고.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면 시험에 합격했을지도 몰라. 내가 떨어지게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좋은 말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어? 나는 아직까지 아이 가질 생각 없고 다음 시험 준비할 거야.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꼭 합격할 거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나한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당신이 뭔데 신문지로 내 머리를 내려쳐? 당신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당신이 하는 그 사업도 아버님 밑에서 배운 거잖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당신이랑 나는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다르다고. 내가 의사가 돼야 우리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만 집중하자. 내가 뭐라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을
돌돌 말린 신문지에 담아 남편의 머리에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각자의 시간차가 다 다른 건데 저를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던 남편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저보다 5살이나 인생을 더 살았으면 그만큼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되려 자기가 계획했던 틀 안에 벗어났다는 거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이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가 바로 이혼하자는 말에 고민도 하지 않자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남편은 어제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를 기다리는 동안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내었고 저 또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로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 더 이상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려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만 가득 들었고 시모는 오래 걸리지 않아 도착했는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드리자 시모는 급하게 들어와 저를 꼭 잡아먹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노려보시면서 삿대질로 시작해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손주를 언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너 멋대로 할 거야? 처음 너를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의사 며느리 볼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한 거였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알아? 어차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 네가 의사가 되지 않아도 손주들만 낳아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을 통해서 전달해 준 건데 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니? 내년에 네가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때도 떨어지면 1년의 시간 그냥 허비한 건데 내가 그 꼴을 또 봐야 한다는 거잖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손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한 번도 안아볼 수 없이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세상 떠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눈 감기 전까지 너를 원망하겠지. 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방금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내년에 또다시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엄마 말대로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멍청한 머리로 의사가 된다 한들 환자를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결국 망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좀 더 현명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손주들 순풍순풍 낳아서 가정에 충실한 그런 여자가
데리고 살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의사 며느리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한다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마음에도 없는 사람 끼고 살아요? 이참에 그냥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당신처럼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처음 봤고, 더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자고.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애도 없는데 어려운 결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처럼 저한테는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당신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이 살아왔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삶 살아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머님 인생에 오점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머님 운전 좀 해보겠다며 필기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5번이나 떨어지고 포기했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차 타고 싶지 않다며 운전면허 따서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더니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진 이후 자존감 하락으로 한동안 우울증까지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 한 적 있었어요? 다음번 시험은 꼭 합격할 거라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에게 2번의 기회는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 그동안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이 맨날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핏줄이 좋은 집안도 아닌데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냐고? 멍청한 머리로 절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며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았다고요. 저 이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혼하기 전까진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럼 서로 믿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모와 남편을 상대로 제가 가진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고 이혼하겠다는 말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헤어지는 날에도 자기와 이혼한 걸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었다면 저는 또 탈락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됐는지 시험을 보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았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도 또다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보단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40이 넘어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제가 40이 넘어가는 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에 질려버려서 저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던 터라 결혼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누군가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정말 위급한 환자들만 받기 때문에 수술도 많이 밀려 있어서 남자와 연애하는 그런 시간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바라왔던 삶을 지금도 만족해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술이 한 차례 끝이 나고 집에 가려고 환복을 한 다음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줬었던 전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었죠. 예전과 변한 건 하나도 없었고 말투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뭐 얼굴을 보니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너희 부모님 중 한 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냐? 그동안 돈 좀 벌었나 봐. 여기 특실 비용이 얼마짜린데 여기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 보면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건데 누가 어떻게 된 건데? 꼴을 보니 너는 결국 의사가 되지 못했나 보네. 보통 의사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을 텐데 지금 너는 누가 봐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병원에 온 사람 같잖아. 나는 그대로인데 너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몇십 년 만에 얼굴 봤으면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던지 아니면 모른 척하면 되지. 굳이 불러 세워서 막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소? 거 봐. 그때 분명 얘기했지? 너는 절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인생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어 올라봤자 그 삶이 크게 변하진 않거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는 딱 봐도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네. 여기 특실도 대출 받아서 들어온 거지? 부모 잘못 만나 병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겠소. 내가 지금 몸에 문제가 좀 생겨서 수술 받으려고 왔지만 큰돈 들어가면서 여기 온 이유가 있거든. 내 머릿속에 자라고 있는 종양을 최대한 안전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여기에 있다더라. 내일 상담받기 전에 입원 절차 밟았는데 여기 예약이 얼마나 많은지 2달이나 걸렸다. 다른 병원에선 수술을 거부하는 내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을 여기 의사는 분명 제거해 줄 거고 나는 또 성공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지. 너처럼 구질구질한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성공했고 내 자식들만 벌써 3이야. 너는 아직 결혼도 못했지? 딱 봐도 그래 보인다. 겉모습이 여자 같아야 팔이라도 꼬이지.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 오던 파리도 도망가겠다. 전 남편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날은 제가 상당히 힘든 수술을 했던 터라 피곤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 저와 전 남편과의 위치가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놈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했고 의사 가운을 걸친 뒤 수술을 받기 위해 2달이나 기다렸다는 전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첫 환자로 상담을 받으러 들어온 전 남편과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 전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했는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전시모 또한 의사가 된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냐? 아니, 그럼 뇌종양 수술로 유명하다던 의사가 너였다는 거야? 나는 남자 의사인 줄 알았는데 네가 뇌수술 전문이라고? 네, 잘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제가 의사가 된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뇌종양 수술 전문의인 게 잘못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사람 집도이예요. 뭐라고? 너 어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가지고 노니까 기분 좋았냐? 의사가 됐다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올해 시험은 합격했나 보네. 너까지 게 뇌종양 전문의로 손에 꼽힌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담당 의사인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거야. 내 2달의 시간 당장 보상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의사로서 당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전부 수술을 거부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며? 얼마나 심각하길래 다른 병원에서 다들 수술을 거부했을까? 잘못 건드리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열 올리는 거 몸에 정말 안 좋아. 뇌종양이 있을 때 혈압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살려고 왔으면 상담은 받아봐야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그래. 일단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건지 드러나 보자. 얘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어.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면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건데 여기 아니면 이제 갈 곳도 없잖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자존심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세상 떠나면 끝인 거라고. 역시 보호자분이 상황 판단이 빠르시네요. 여기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신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장애가 생기게 되지만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세상 떠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일단 자리에 좀 앉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너한테 맡길 것 같냐? 멍청한 너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종양 제거해달라고 했다가 과거에 너한테 상처 준 일들 때문에 보복하려고 수술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맡기겠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너는 인정 못해. 전 남편은 저에게
절대 뇌종양 수술을 맡기지 않겠다면서 상담실을 뛰쳐나갔어요. 의사인 제가 위급한 환자를 위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전 남편의 태도와 저에 대한 불신이 저 또한 수술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전시모는 전 남편을 뒤따라 나가더니 밖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나도 절대 저에게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면서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다음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죽어도 맡기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병원을 나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어찌되었든 병원에 앉아있는 저는 의사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주려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 자체를 못 믿어 했어요. 저를 신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전시모가 전 남편의 부인까지 데리고 다시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잠깐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시간을 내드렸고 다른 의사들은 전 남편의 몸 상태를 보더니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거절을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을 꺼냈어요. 눈 한 번 딱 감고 그때 수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이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도 급한 상태라 다시 전 남편의 수술을 먼저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오열을 하면서 살려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수술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모는 다시 예약을 잡겠다면서 이번부터 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절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고집 때문에 위급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쓰러지게 되었고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아마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이미 쓰러졌을 때 머리에 충격을 1차적으로 받았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뇌종양이 뇌에 충격을 가했는지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잘 나간다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신세가 되었네요. 이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길을 잘 만들어놔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본인의 업보인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인생의 길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과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의대 본과 4학년이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녁에 딸과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병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며 뱉었던 한마디가 전시모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전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시작됐던 28년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없는 형편에 열심히 돈 모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렸어요.
그때 당시 남편과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지 시모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길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자리도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아이는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가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시모의 불만을 듣게 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시모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자리도 안 잡혔어요. 좀 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테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맞벌이 하면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젊은데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애는 원래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진다고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니? 아이 가져도 충분히 맞벌이 할 수 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덜컥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루빨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느 초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최대한 대출 안 받고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손주 안겨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는 할머니 소리가 그렇게 빨리 듣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참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거다. 할머니 소리가 어때서? 며느리 혼자 아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시모의 억지에 남편과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최대한 시모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전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 시모와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시모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아이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계획을 변경하려 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의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가지자는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였던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받았었는데 몸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이 몸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좋은 말들로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게 아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시모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어요. 내 아들도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네가 문제야. 몸에서 내 아들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좋게 넘어갈 문제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이부터 가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임신이 되지 않게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왜 약을 먹어요? 아이 가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하러 약을 먹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제가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촉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머리채라도 뜯어서라도 반대할 걸 그랬다. 나는 오래 기다릴 정도로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시간을 오래 줄 수도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임신 소식 들려줘야 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막말과 압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제 편이었던 남편 또한 시모의 편에 서서 제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저도 제 몸이 아닌 것 같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열악해도 임신만 잘 되는데 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시모는 결국 분노를 터뜨렸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한약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가 온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지 못했던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를 죄인 보듯 쳐다보던 시모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한약 박스를 건네받은 뒤 주방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약 한 차를 꺼내들어 가위로 뜯더니 바로 들이키라며 제 얼굴을 향해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떤 한약인지 물어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게 된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먹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알고 싶다면 얘기해 주마.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한약은 몸에도 엄청 좋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바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 예약해 놓으면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도 엄청 많아서 이거 한 달치 구하는데도 꽤 오래 기다렸다. 여기에 몸에 좋은 한약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 뱀, 흑염소, 가물치, 잉어, 군뱅이, 녹용 등등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몸보신 된다는 것들은 죄에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반응은 뭐니? 너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일수록 냄새는 고약한 법이야. 우리 엄마가 먼 곳까지 가서 힘들게 지어온 한약이라잖아.
뭘 머뭇거려? 그냥 코 막고 입에 쳐넣으면 되는 거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이 가지고 싶지도 않은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 당장 입에 털어 넣으라고. 시모가 한약을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건네준 한약을 입에 넣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입에 털어 넣으려는데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결국 싱크대에 오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한약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쏟아져 버린 한약을 보곤 경악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억누르지 못한 시모는 남편한테 도와달라면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고 제 앞에서 한약 한 채를 가위로 뜯더니 강제로 제 입에다 한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연달아 한약을 뜯어서 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온몸에 범벅이 되어버린 한약과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를 붙잡았던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에게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쳤고 시모도 역한 한약 한번 먹어보라며 한약을 뜯어 시모의 입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본인도 고약한 맛에 경악을 했는지 싱크대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맛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에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두 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고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저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모습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쁜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게 되었네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심적 안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던 건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에게 준 압박의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생겼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오는 동안 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까지 생기는 축복이 오게 되었죠.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현재 남편 덕분에 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은 어느새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던 제 딸은 실습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 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딸과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딸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딸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딸은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길래 딸을 부르려고 손짓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전시모가 저를 부른 거였어요. 경직이 된 몸으로 아무 말 없이 전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쪽 품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전시모는 인상을 팍 쓰면서 예전과는 변함없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말을 붙여왔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 나도 많이 늙었지만 너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졌구나. 그런데 애도 못 낳는 게 소아과 병동엔 왜 온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단 말이야.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사 며느리의 쌍둥이 아들 손주까지 보셔서 기분 좋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의사 며느리는 뭐가 부족해서 당신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나 봐요. 두 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온 거 어떤 며느리인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 상상 안 해본 건 아닌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기분 참 묘하네요. 제가 당했던 만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까지 게 나를 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도 눈 감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거든.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내 아들은 한참 뒤에나 재혼할 수 있었다. 여자 만나는 족족 차이고 결혼이 코앞이었는데도 갑자기 파혼을 당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게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널 가만두고 싶겠니? 여긴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 너랑 닮은 아이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건물 청소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전혀 없잖아.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라. 저도 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손주 봐서 상당히 기분 좋겠어요. 의사 며느리 뒀으면 집안이 꽤 성공했나 봐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사람이 눈이 삔 건가? 어떻게 이런 집안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그 며느리도 의사이긴 하지만 제정신은 아닐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손주들 있어서 참고 있는데 말 조심해라. 여긴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고. 엄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밖이 시끄럽길래 놀라서 나와봤어요. 저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저분 이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담당 의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서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쪽이 딸이라고? 아니 그럼 내 아들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이거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진 거지? 이 정도 컸으면 내 아들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재혼했다는 건데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네. 네,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집안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마터면 평생 족쇄처럼 불행이 따라다닐 뻔했는데 아이를 안 가져서 이혼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이쁜 제 딸이 생겼고 곧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은 의사 며느리 뒀으면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발길질을 했어요. 전시모의 발길질에 넘어지게 되자 놀란 제 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고 담당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병동 대기실에 서 있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 시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기 병원인 거 알면 조용히 좀 하셔야죠. 내가 예전에 전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속이고 들어왔었던 거 말했었잖아. 그럼 저 아줌마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전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딱 봐도 빈곤해 보이네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그때 아이를 가졌어도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 가난에 쪼들려 살았을 건데 그런 불행을 안 겪은 것만도 천만다행인 거죠.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두셨잖아요. 그냥 상대 마세요, 어머님. 일과 윤 교수님? 이분은 저희 엄마세요. 저 실습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잠깐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본과 실습생 주제에 감히 교수인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너 레지던트 생활 종치고 싶니?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구만. 제 딸이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며느리를 들였는지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어떤 집안인지 안 봐도 훤히 보이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인 여자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뒤이어 전시모 또한 과거에 풀지 못한 감정들을 폭발시켰고, 제가 당하고 있자 옆에서 말리던 딸은 교수와 전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전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의사 며느리인 여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가정사라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간 적이 많았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네요.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었던 저 손주들이 누구 아이인지 알고는 있어요?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에 기뻐서 그 뒤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저 쌍둥이 손주들이 친손주 같으세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친자 검사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죠? 의사인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테니 당연히 친자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며느리지 당신 집안들 몰래 강적으로 유흥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실습생 동기들과 같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에 끼고 있던 남자가 그쪽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던데요? 이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증거물들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교수라고 유명한데? 그거 모르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에도 매번 바뀌는 남자들의 모습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일 마지막에 병원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쌍둥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쪽 아드님의 유전자와 검사를 해봤는데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누가 친아빠인지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누군가와 통화를 진지하게 하던데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걱정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갈 때도 다른 남자 차에 올라타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제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자마자 전시모의 며느리는 입담을 나며 제 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잘못도 없는 제 딸이 뺨을 맞게 되자 저는 눈이 돌아버려 그 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실습생들 또한 제 딸의 편에 서서 전시모의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인생을 막 살았는지에 대해 증거물을 전부 보여줬고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던 쌍둥이 손주들이 자기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 봐도 의사인 그 여자는 40대 중후반에 손주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전 남편은 저와 같은 50대이니 당연히 남자로 안 보였겠죠.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었겠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갑자기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전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내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라 지금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 하면서 살아왔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도 마음 같아선 저 며느리 머리채 쥐어뜯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쌍둥이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벌써 10년 넘게 키웠는데 지금 친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아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지금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탁할게. 과거의 일들부터 해서 좀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전부 사과하마. 우리 며느리가 손 올린 것부터 해서 금전적인 보상 다 해줄 테니까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갔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저희 가족을 건드려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쪽 집안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딸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무릎 꿇고 빌면서 애원을 해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금전적인 보상이면 뭐든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본데 나는 당신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쓸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 발목 잡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눈 감아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하는 전시모를 뿌리친 뒤 제 딸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의 동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지압해 전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등기로 붙이기 위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끝인데 며칠 전에 전시모가 제 딸에게 연락해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돈 봉투까지 내밀었네요. 그 안에는 합의금으로 2억이 들어있었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를 건드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제 딸을 건드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전 남편의 회사에 그 교수라는 여자가 바람을 핀 거와 쌍둥이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등기를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병원에서 저희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까지 제 손을 더럽히는 게 맞는 걸까요? 등기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온몸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전증 마냥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용기 내서 현재 제 상황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댁 식구들과 전혀 문제되는 건 없었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오던 제 삶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부터였어요. 하버드 출신의 외국에서 꽤 이름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국내로 들어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당히 능력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었죠. 아주버님의 나이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편이라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 결혼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평생 결혼은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여자를 데려온 것도 놀랄 일이었죠.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온 가족이 아주버님의 말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아주버님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도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중요시 생각했었고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라 결혼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제는 아주버님의 결혼 통보가 시부모님한테는 예민하게 다가왔는지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라는 걸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와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 또한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시댁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내 큰아들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인사 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네가 그 자리는 좀 피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라는데 너는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들을 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려는 거니. 시애미 말에 불만을 안 가졌으면 좋겠구나.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단 이해해주면 좋잖니. 내 말에 섭섭한 건 아니지? 차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너도 인사시킬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둬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재수 씨가 그 사람과 동서지간이 될 거라 얼굴을 제일 많이 마주할 텐데 대화하던 도중 중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대화 자체를 섞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중졸이라는 것도 숨기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 괜히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데리고 왔을 때까지 음식 만드는 건 도와준다 해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주든지 하세요. 그 사람이 남들 보는 시선 같은 걸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재수 씨가 가족도 없고 그동안 홀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진 투명 인간처럼 우리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겠네.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위한 절차니까 재수 씨가 이해 좀 해줘요.
나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았어요.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본 적 없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고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버렸는데 남은 인생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다 생각하고 재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거 절대 없으니까 형 결혼하는 데나 신경 써. 미안한데 당신 밥 다 먹었으면 자리 좀 비켜줄래? 결혼 문제로 가족들끼리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제 인생에 흠이 많아서 그걸 시댁 식구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간 그런 제 삶을 안쓰럽게 여기고 저를 아껴준 시댁 집안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족이 된 줄 알았었는데 아주버님의 중요한 결혼 문제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구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으로 자리를 피해주긴 했는데 제 감정이 좋지 않아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온 남편한테 제 입장에 대해 서운했던 점들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낯선 반응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건데 내가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날 하루 일단 조심해 달라는 건데 그게 불만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이럴 땐 서로가 이해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니까. 그래, 나도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다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만도 가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소와 다를 거 전혀 없어. 그저 당신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 잠깐 피해달라는 거잖아. 어려운 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랑 내가 하루 이틀 살아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형 결혼식 당신 때문에 파투라도 나면 나랑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돼.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형 결혼 문제로 서로 예민하니까 조용히 따라줘. 남편도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등지고 누운 남편의 얼굴에는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걸 서운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일이고 남편 말대로 앞으로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손이 동서로 들어올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지만 그런 거 하나 일절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눈치만 보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시무와 남편이 원해서 시댁에 사는 걸 결정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분 인사 온다고 음식 준비하신다면서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미리 정리 좀 해두려고 하는 거다. 네가 내일 들어가 있을 곳이다. 예비 며느리가 집 구경 좀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너랑 얼굴 마주하면 그게 더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내일 식사 준비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될 거다. 이 정도 공간이면 잠깐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잖아. 네? 내일 이 좁은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밖에 있다가 연락 주시면 그때 들어오든지 할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세요? 저 이 집 식구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허리 펴기 힘든 이 좁은 다락방에 제가 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곳에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아주버님이 결혼할 분을 데려오기 전에 일찍 나갈 테니 그만 정리하세요. 솔직히 저 지금 너무 서운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 지금 희애미 말 무시하는 거니?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쓸데없이 이곳을 정리하겠어? 네가 나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 최대한 내 근처에 있어야 내일 도움이 필요할 때 다락방에 있는 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없니? 며칠 전에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이 시키는 거 거절한 적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여태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고 가족 구성원이 된 만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서로 웃고 지내면서 만든 추억은 금방 잊혀지지만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겨진 건 평생 간다고 그랬다. 이 문제로 너와 내가 상처받아서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았으면 좋겠니?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 하루 딱 눈 감고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당장이라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락방 안을 정리하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 역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락방 안에도 힘들게 청소했으니 그날 하루 눈 딱 감고 시모의 말을 따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신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시부는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피해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지자 그날 잠 한숨 못 자게 되었고
다음날까지 좋지 않은 감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시모의 옆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묵묵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던 시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을 만드는데 열중하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가족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목을 콱 움켜쥐더니 다락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남편이 뛰어오면서 시모를 도와 저를 다락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시모는 예비 손윗동서가 될 형님이 갈 때까지 찍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며 연락 줄 때까지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함께 온 여성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시모와 남편은 급하게 거실로 내려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주방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락방에 있는 저 또한 점점 화가 치밀었고 다락방 안이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지자 숨이 턱턱 막혀와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순환이 되자 그제서야 제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주방에서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고 떠들던 대화 소리가 끊기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좀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비 형님한테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나온 저는 위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과 예비 형님의 대화 내용에 경악을 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사진 속 여자를 처음 봤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지금 그쪽이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알 텐데.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전화 한 통이면 그쪽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몰라? 그래.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너, 내 큰아들과 결혼해서 뭔 짓을 꾸미려고 한 거지?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노력을 네가 전부 다 빼앗으려 했었다며? 네? 제가요? 중원 씨,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보여줬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내가 이미 전부 뒷조사 해봤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 내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너는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었지? 이게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여보세요? 아, 그래. 지금 술 퍼먹어서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뻗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래야 많은 돈을 거머쥘 수가 있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그럼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때처럼 사고사로 처리되게끔 준비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거 전혀 없으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돼. 이번 일 끝나면 또 해외에서 한동안 지내면 되는 거라고. 나 덕분에 당신이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 잊지 마. 돈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집안 사람들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설설 기더라. 결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돈 주고 산 가짜 부모들 입단속이나 잘해. 당신은 우리 집안 오빠가 되는 거야. 알겠어? 14년 전에도 해봤잖아. 그럼 밖에서 막노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돈 떨어졌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양심 같은 건 갖다 버려. 돈 쓸 때는 좋아했으면서 막상 또 일을 시작하려니까 두렵니? 14년 전에도 너 때문에 경찰에 붙잡힐 뻔했던 거 알지? 다행히 사고사로 상황이 마무리돼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두 번 실수는 용납 못해. 중학생밖에 안 됐던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솔직히 그때 그 애도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고. 요즘은 그때랑 달라.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간 우리 둘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 단단히 잡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겠다던 여자가 정체 모를 남자와 통화한 내용을 재생시켰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버님의 재력이 탐나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충격인데 더 큰 문제는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 여자가 꺼냈던 말들이 제가 겪었던 14년 전의 일과 너무 똑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내려와 천천히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 집에 끌어들였는지 알아?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용서하고 싶지 않아. 법적 처벌을 위해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14년 전에 네가 한 짓들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재수 씨가 겪었던 과거와 너무 똑같았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너를 끌어들인 거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 누군지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너랑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잖아. 여기 사진 속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금은 우리와 한 식구가 된 재수 씨거든. 왜? 사진을 보니까 많이 놀랐어? 네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재수 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데? 14년 전 일이라 경찰들이 단순 사고사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겠지. 그런데 네가 그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해외로 날라 버렸다면서?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럼 지금 이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고 있다는 말이잖아?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과거의 경찰들도 사고사로 인정한 부분이야. 벌써 한참 지난 일이라 지금 와서 그때의 일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나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 그럼 직접 들어보면 되겠네. 애기씨,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만 나와요. 나 알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와서 네가 해명을 해야 내 억울함이 풀릴 거 아냐. 이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 네가 이곳에 있는 건데? 애기씨, 좋은 말 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예비 손이 동서였던 그 사람은 목이 터져라 저를 찾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14년 전에 저희 오빠와 결혼을 했었던 과거의 새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의 일들을 시댁 식구들 또한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 제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움직여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걸 막으려다가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오빠가 저를 키워줬었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일찍 결혼해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아빠도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빠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오빠와 새언니 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라 오빠와 12살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새언니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중학교 졸업을 앞둔 저는 가족 모두를 잃어 새언니의 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잠시 뒤 어떤 남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남자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던 그 집을 새언니가 처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했었던 회사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회사도 헐값에 처분한 상태였었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해왔던 아저씨와 다른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언니들은 저를 친가족처럼 잘 대해주셨고 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찰들은 사고사로 단정을 지었고 해외로 이미 잠적해버린 새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험한 세상에서 발버둥치며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런 제 삶에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였는데 평생을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오빠가 사고사가 아닌 새언니였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 떠났다는 진실이 드러난 상태로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면 속의 모습이었고 어렸던 저는 그 사람을 친언니로 생각하며 의지했었으니까요. 다락방에 나와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한 그 여자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시댁 식구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를 밖으로 보내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자 그 여자는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고 멱살을 잡아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달려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면서 딸 같은 며느리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난리를 쳤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고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그 여자가 저와 정말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지 몰라 저에게 신변 위험이 생기게 될까봐 다락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거라면서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선택한 거라며 그동안 제가 겪었을 아픔들에 대해 시모는 용서를 구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주버님까지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서둘러 연행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고만 있었다면 제 눈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통화했던 그 남자도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저는 14년 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이제서야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세상 떠나게 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는 징역 20년 이상 선고받게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했던 잘못과 또 현재의 추가적인 계획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동들이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밝혀져 지금 현재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빠가 억울하게 당한 그때의 일들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돼서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빠를 해한 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슬픔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판결이 났을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